안녕하세요. 오늘은 1장 자동차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의 정의를 보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 원동력, 동력원을 가지고서 그 발생 동력에 의한 레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또는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은 어떤 레일 또는 가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자동차라고 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레일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자유로이 운전 및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고, 도로를 운전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움직이는 뭐 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자동차라고 하지는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념은 같습니다. 개념은 같지만은 자동차 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라고 하는 정의를 약간의 좀 달리하고 있더라.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라고 정의하는 것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정의는 같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지만은 말 자체는 약간의 조금 정의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역사는 약 기원전 한 36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문명은 바퀴가 발명이 돼서부터 급속하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뭐 대형의 어떤 물체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썰매 형태를 가지고서 어떤 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나타냈었는데, 요즘은 바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명의 발전이 급속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48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태엽 자동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풍력 자동차, 증기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쭉 개발이 됐다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이제 거의 자동차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5년 포니가 개발이 되면서 자동차의 어떤 그 하나의 획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자, 거기 뭐 참고사항 쭉 있는데 한 번씩 이건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동차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구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구동 방식.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 구동 방식에 따라서 자, 우리 첫 번째로 FF카라는 말이 있죠. FF카. 자,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그래서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FF카라고 표기를 하고, 두 번째로 FR카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앞에 엔진이 있고 리어 드라이브. 그죠? 딥 쿠링 구동 방식. 우리 FF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승용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거의 대다수의 승용자동차가 앞에 엔진이 있죠. 그죠? 우리 후드에 보면은 그 안에 엔진이 있고, 그리고 거의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동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우리가 FF카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FR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에도 일부 있죠. 뭐 요즘 나오는 그 에쿠스라든가 또는 예전에 썼었던 뭐 프린스, 그죠? 이런 것들, 브로엄, 그 다음에 아카디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륜 구동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엔진이 있는 것들이죠. 이제 세 번째로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버스가 있죠, 버스. 예전에는 시내버스를 타면은 앞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 앞쪽에 이렇게
의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있었죠. 그 부분이 그 엔진에 있었던 위치였는데 이것이 이제 앞쪽이 승객이 어떤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좀 좁고 불편하고 하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운전석 옆으로 엔진이 있다 보니까 좀 시끄러웠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뒤쪽으로 엔진을 위치시키다 보니까 뒤쪽에 엔진을 설치하다 보니까 뒤쪽 공간이 좁아졌겠죠. 그래서 요즘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뒷좌석 부분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그 밑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을 우리가 RR카라고 표기를 하죠. 또는 네 번째로 구동 방식에 따라서 요즘은 4휠 드라이브 해서 4WD라고 표기를 하죠. 뭐 제조사별로 명칭을 좀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바퀴 구동 방식.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 양쪽에 앞뒤로 전부 다 동력을 전달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동력 전달 비율을 그동안에는 50대 50으로 했었다라고 하면은 뭐 선택에 맞게 차량의 어떤 자세라든가 차량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해서 동력을 앞으로 뭐 80% 전달을 하고 뒤로 20% 전달하는 뭐 전자제어 사륜 구동 방식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크게 뭐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RF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뭐 뒤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굴림 구동 방식인 이런 타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FF카가 좋다, FR카가 좋다, 뭐가 딱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FF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차시를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장점을 있죠.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은 그 뭡니까 앞바퀴를 굴려서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FF카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앞바퀴 굴림 방식에서의 어떤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엔진룸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엔진룸이 너무 좁다 보면은 결국은 바퀴를 조향할 수 있는 조향 각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오겠죠. 그래서 바퀴의 조향 각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저 뒤 셰시 파트에서 조향 장치할 때 나올 텐데 최소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최소회전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퀴를 많이 꺾어야 많이 조향을 해야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원활하게 그 회전을 할 텐데 바퀴를 많이 꺾지를 못하더란 얘기죠. 엔진룸 공간이 너무 작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는 각각의 어떤 특징을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더라. 자, 동력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의 자동차,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LPG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인데 가솔린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디젤 자동차하고는 분명히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뒤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어쨌든 가솔린 자동차라고 하는 놈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혼합기라고 하는 놈을 흡입해서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체에서 연소하는 기관을 우리가 가솔린 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한 상태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 압축열에 의해서 미세한 안개모양으로 연료를 스프레이하면은 그때 그 분사된 연료가 주변 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착화되는 자기 착화 방식 엔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LPG는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LPG 엔진도 역시 가솔린 엔진하고 구조상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료를 가솔린을 사용하느냐 LPG를 사용하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구조상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슈 문제가 지금 그 에너지 자원의 어떤 고갈,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놈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가 약 1900년도에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계속 연구와 개발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대다수 전기 자동차가 거의 보편타당하게 주행되고 있었을 건데 아마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값싼 석유 자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지 못했고 또는 개발이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구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지금 현재 일부 제작사에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좀 나오죠. 뭐 주행거리가 좀 짧다든가 또는 충전 시간이 좀 길다, 어떤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기까지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간다라고는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솔린 자동차 또는 디젤, LPG 자동차, 물론 이제 여기다 더 추가시키자라고 하면은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CNG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기 자동차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없고, 연비적 측면이라든가 배출가스 규제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결국은 전기 자동차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중간형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연기관인 엔진과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인 모터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단적인 예를 들으면은 결국은 연료를 많이 먹는 영역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쓰고, 그 다음에 연료를 적게 먹는 영역대에서는 엔진을 쓰겠다. 그것을 유유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인해서 연비적 측면도 개선이 되고 배출가스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체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우리 승용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승용자동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자동차들이 거의 대다수 승용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세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세단형, 그 다음에 리무진, 그 다음에 쿠페라고 하는 것. 쿠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도어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대충 그림 상태로 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쿠페 형태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자동차는 우리의 이 앞쪽에, 이쪽이 이제 진행 방향이고,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요것을 보고 우리가 뭐 틀이 있죠, 틀. 이 틀을 보고 필러라고 하는데, 필러. 앞에 있다라고 해서 프론트 필러.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면은 센터 필러, 또는 뒤에 있으면 리어 필러. 그래서 보통 우리 승용자동차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이 진행 방향이다라고 하면 승용자동차는 보통 이렇게 도어가 이렇게 앞뒤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요걸 보고 우리가 프론트 필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센터 필러,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을 리어 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쿠페 형태 같은 경우는 뭐가 없습니까? 도어가 하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필러가 없죠. 그래서 센터 필러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쿠페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단형하고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건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외건이라고 하죠. 외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뒤 트렁크 공간이 없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 있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그 해치백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버스라든가 트럭, 그 다음에 트레일러 트럭, 특수 용도차 해갖고 뭐 구급차, 소방차, 뭐 냉동차 등등이 어떤 특수 용도차고, 특수 장비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콘크리트 믹서카 또는 뭐 크레인 뭐 이런 것들이 특수 자동차, 장비차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법규상의 분류를 보니까 승용자동차에서도 보면 경형이 있고 소형, 중형, 대형. 그러니까 대형 자동차라고 하면 무조건 뭐예요? 막
큰 차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그죠? 승용에서도 대형이 있고 승용에서도 소형이 있더라. 또는 화물 자동차에서도 대형이 있고 화물 자동차에서도 소형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차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큰 화물을 많이 실 수 있는 그런 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승용차에서도 대형차가 있고 화물차에서도 경형이 있더라. 소형차도 있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재원들이 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 훑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세부 기준 보면은 승용자동차에서 일반형과 승용 겸 화물형, 그 다음에 다목적형. 요즘 뭐 다목적형이라고 하면은 뭐 RV카라든가 SUV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다목적형이라고 보면 돼 있고, 승용 겸 화물형이라고 하면은 뒷좌석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게 하고 앞좌석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승용 겸 화물형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만 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에는 일반형과 특수형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에는 일반형, 덤프형, 배형, 특수용도형 뭐 등등.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 군환형 등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서 챕터 2를 보니까 자동차의 기본 구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를 하면 차체와 샤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체라고 보면 되겠죠. 흔히 얘기하는 바디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디 부분을 우리가 그 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샤시 부분이라고 하면은 크게 얘기해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엔진.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향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 그 다음에 뭐 현가 장치. 자, 이런 일련의 장치를 보고 우리가 샤시라고 표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1톤 화물 자동차라고 한번 봅시다. 1톤 화물 자동차. 1톤 화물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대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에서 여기서 얘기에는 우리 그 차체 또는 바디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앞쪽에 있는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탑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탑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드러내고 이거 드러내면 일종의 그냥 뼈대만 남습니다. 뼈대만. 뼈대만 남고 그 위에 엔진이 있고 여기에는 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현가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향을 할 수 있는 조향장치, 그 다음에 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동장치, 뭐 이런 것들은 뼈대만 남겠죠. 뼈대만.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셰시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이건 이제 엔진은 우리 2장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런 장치들은 4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이다라고 하면은 바디와 샤시로 구성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의 재원 나오는데요. 전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길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 차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고라고 하는 것은 노면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 요 높이가 있겠죠. 요 높이. 그죠? 요 높이를 보고 우리가 전고라고 한다. 전고. 그 다음에 축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축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뒷차축 중심 간의 거리. 여기 앞차축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뒷차축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축거라고 한다. 축거. 그 다음에 윤거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제 자동차를 보게 되면요. 앞에서 자동차를 보면,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노면이고,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정면에서 봤을 때. 자, 버스라고 하자고요, 버스. 버스.
자, 이렇게 버스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앞바퀴 접지면의 중심에서부터 우측 바퀴, 좌측 바퀴 접지면의 중심에서부터 우측 바퀴 접지면의 중심까지 이 바퀴의 사이의 거리, 이걸 보고 바퀴륜자 써가지고 윤거라고 한다는 얘기죠. 윤거. 자, 그 다음에 최저지상고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이게 제일 낮은 부분이다라고 하면 타이어를 제외한 제일 낮은 부분까지, 노면에서부터 제일 낮은 부분까지 요 거리를 얘기하겠죠. 이 거리를 보고 우리가 최저지상고라고 합니다. 최저지상고. 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적 규정으로는 다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법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겁니다. 그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규정에서 잠깐 한 번씩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최저지상고라고 하는구나, 용어 정도만 알면 돼 있고, 앞 오버행이라고 하는 말과 뒤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 오버행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앞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앞 오버행. 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화물자동차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앞 오버행이라고 하면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뒤 오버행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근데 이 오버행도 역시 법적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버행이 이렇게 길게 빠져나와 있고 여기다 짐을 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 규정으로 오버행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법규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방향을 바꿀 때 조향바퀴의 스핀들이 선회 이동하는 각도를 우리가 조향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소 회전 반경,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유효 반경은 얼마냐, 이것을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역시 뒤에 그 법규에 대해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차 중량. 공차 중량이라고 하는 것과 차량 총 중량, 공차 중량 또는 공차 상태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중량이라고 하면 공차 상태에서의 어떤 무게를 우리가 공차 중량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공차 상태의 차량 중량을 말하며 차량 무게라고도 한다. 그럼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에 사람이나 짐을 실지 않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의 규정량을 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공차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예비 타이어, 예비 부품, 공구, 기타, 휴대품을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차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의 무게를 공차 중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적재 상태에 있는 차량의 중량이나 최대 적재 상태랑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승무원과 승차 종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화물을 합한 상태. 예를 들어서 1톤 화물차다라고 하면, 1톤 화물차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1톤이라고 하는 짐을 실었겠죠. 1톤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공차 상태가 예를 들어서 2600kg이라고 합시다. 2600kg. 얘의 화물의 무게는 1000kg이죠. 1000kg. 1000kg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그 화물차의 앞좌석에 몇 명 탑니까? 일반적으로 3명이 타죠. 3명. 그죠? 3명. 3명이 타게 되는데, 이 3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인 1인의 몸무게가 나와야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안전기준 법규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1인의 몸무게를 얼마로 보겠습니까? 얼마로 볼 것 같아요? 본인들의 몸무게를 가지고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성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남녀 노라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어린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몸무게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 누구 어떤 특정층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성인 1인의 몸무게를 얼마로 보냐면 65kg으로 봅니다. 65kg으로. 이건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는 건장한 사람
100 몇 킬로씩 나가는 사람들이 10명 탔을 때하고 그다음에 아주 마르신 분들이 20명 탔을 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이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650kg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몇 인승입니까? 10인승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승차 인원을 따지고 무게를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성인 3인까지 탈 수 있으니까 65kg 곱하기 3 하면은 이거 몸무게,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차량의 공차 상태의 중량이 2600kg이라고 했었고, 여기 화물 실었으니까 1000kg.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얘의 차량 총 중량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고, 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차축이 있죠. 앞차축이 있고 뒷차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에 걸리는 하중을 우리가 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성능 곡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동차 성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상태. 이쪽 곡선을 우리가 토크, T라고 하고, 토크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라고 보면 되겠죠. 킬로그램 메타.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은 우리가 출력은 우리가 보통 마력이라고 표기를 하죠. 마력. 그 다음에 이쪽은 엔진 RPM. 자, 여기서 RP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엔진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장에서 배울 겁니다. 2장에서.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 그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놈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그 회전 운동 하는 데 있어서의 1분 동안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R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회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어느 정도 워밍업이 다 된 상태로 우리가 공회전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공회전 상태의 RPM이 보통 한 750에서 이쪽 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rpm, 100rpm 정도 되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한 100rpm 정도 더 높아가지고 한 8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rpm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다 워밍업이 다 되고 그 시동이 걸려져 있는 그 상태, 어떤 부하가 없는 상태, 그때 엔진 RPM이 한 750에서 한 850rpm 정도 되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공회전 RPM이라고 하죠. 그때 750에서 한 850rpm이라고 했는데, 이때 1분당 한 750에서 850rpm 정도의 회전으로 돌아간다.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RPM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진 RPM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력 커집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 근데 오히려 일정 RPM 이상 올라가면은 오히려 출력은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장 맥시멈인 이 점이 엔진의 출력을 유효하게 낼 수 있는 그때 엔진 RPM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크 곡선은 보통 일반적인 토크 곡선이 저속일 때는 토크가 좋고 고속일 때는 토크가 좀 작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자, 이게 내연기관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토크로 오는 것이 저속일 때 토크가 낮고 고속일 때 토크 낮고 중속일 때 토크가 좋더라는 거죠. 이런 형태. 중속 영역일 때 토크가 제일 좋다.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료 소비율 곡선. 연료는 언제 많이 먹어요? 공회전 상태일 때도 연료를 좀 많이 먹지만 고속일 때도 연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가장 적게 먹는 곡선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연료 소비율 곡선이라고 하죠. 연료 소비율 곡선. 그 다음에 요게 출력 곡선. 그 다음에 요게 토크 곡선이죠. 토크 곡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엔진 성능 곡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구동력 토크,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 그 다음에 연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선도로 표시한 것을 자동차 성능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받는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저항. 그 저항 중에 하나가 구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이런 경사로로 올라갈 때 발생하는 저항을 구배 저항 또는 등판 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가 바퀴와 노면 사이에서의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저항이 발생을 하죠. 바퀴와 노면 사이에서의 어떤 저항을 구름 저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우리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죠. 버스가 거의 보통 사각형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면적이 이 면적이 이만큼의 공기의 접촉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간의 좀 날렵하지 않습니까? 날렵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공기 저항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더라.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공기 저항 개수가 한 0.3에서 0.35 이 정도 되는데 이 공기 저항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공기 저항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동차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스타일, 모양에 따라서 많이 차지하고 많이 좌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는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모든 자동차의 동력 전달 매체들은 다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옆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얘는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앞에 사람이 그 페달을 굴러가면서 타고 가고 나는 뒤에서 앉아서 쫓아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타고 간다고 보자고요. 근데 내가 뒤에서 몸을 앞뒤로 울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울컥 이렇게 해버리면 자전거가 갔다 섰다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속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도 역시 앞뒤 방향, 자동차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직각 방향으로 뭐가 발생을 해요?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속저항이라고 한다. 가속저항.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탈 다 합쳐서 우리는 주행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 수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자동차에서는 연료 수비율 표기를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표기를 하죠.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료 수비율의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동력 토크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 기관으로부터 힘을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구동력이라고 하고 뭐 등판 능력, 가속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거기 그 7번째 보면 정지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정지거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내가 자동차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튀어나왔어. 인지했죠? 그죠? 사람이 인지를 했습니다. 앞에 갑자기 어떤 차가 튀어나왔어. 아니면 그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걸 인지를 했어. 인지해가지고서 내가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리겠죠. 발을 올려가지고 제동이 되려고 할 때까지, 그죠? 인지에서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갖고 제동이 되려고 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자동차가 여기에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를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 인지를 해가지고 제동이 될 때까지 차가 이만큼 이동을 했겠죠. 자동차가. 앞에 물체가 있어.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겠죠. 밟아서부터 여기까지 제동을 하기 전까지 이만큼 거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만큼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 공주거리. 자, 이게 공주거리가 시작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작용을 해서 이제 제동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동이 일어나가지고 자동차가 이만큼의 차가 섰다. 이만큼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만큼까지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공주거리부터 시작해서 제동거리까지 이만큼의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위험 상황을 목격해서부터 차가 쓰기까지 총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이동한 거리 이만큼이 있을 텐데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만큼을 정지거리라고 한다. 정지거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지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변속비라고 하는 것은 변속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전력을 증가시켜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변속기라고 합니다. 물론 크랭킹 시 무부하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그 후진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변속기 역할이겠지만은 변속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은 회전력을 증대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속비라고 하는 건데, 변속비가 있는데 그거는 저쪽 그 동력 전달 장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1장에 가서 이야기를 좀 2장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이만큼에 있는 깡통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자 10리터의 깡통의 공기를 1리터만큼 압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축 비율은 전체 10리터의 깡통을 1리터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대 1이지. 그죠? 10대 1. 전체 10리터의 깡통을 1리터로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압축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뒷장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라고. 그 다음에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뒷장에서 나오는 건데, 배기량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실린더 2000cc다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4실린더 2000cc다라고 하면은 각각 500cc짜리 배기량을 가지는 엔진이 총 몇 개 있다? 4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최대 토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토크라고 하는 말을 한 가지만 보면은,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회전력이라고 하는데, 회전력. 그래서 토크 T라고 표기를 하는데, 토크.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거리.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뭐죠? 힘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거죠. 킬로그램 펄스. 거기에 곱하기 R이 반경이죠, 반경. 반경은 보통 미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회전력의 단위는 보통 뭐예요?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쓰죠. 회전력의 단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토크 또는 회전력의 단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제 2장 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